수치심의 역설이라. 중독에서 수치심은 본질적으로 미묘한 개념이다. 중독을 멈추는 원동력인 동시에 중독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역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 수치심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오늘날 심리학에서 수치심을 죄책감과 다른 감정으로 본다. 교과서적인 설명은 이런 식이다. 수치심이 우리 자신을 나쁘게 느끼게 하는 감정이라면 죄책감은 긍정적인 자아를 지키면서도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인정하는 감정이다. 수치심은 부적응적 감정, 죄책감은 적응적 감정인 셈이다. 수치심, 부정, 수치심, 죄책감의 구별이 어려운 이유는 경험상 둘을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머리라는 자기 혐오를 나는 좋은 사람이지만은 이번에는 실수했어 라는 감정과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수치심과 죄책감의 감정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이 둘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 그럴까? 이런 감정이 일어나면 처벌에 대한 공포와 함께 후회가 밀려오고 버림받을까 두려워진다. 무언가 들켰을 때 후회가 찾아오는데 이때 후회는 행동 자체에 대한 후회를 포함할 수가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사회적인 처벌의 한 형태인 소외에 대한 두려움은 특히 강력하다. 버려지고 따돌림을 당하며 앞으로 무리에 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내면의 솔직함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하다. 내가 보기에 수치심이나 또 죄책감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경험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위반 행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상대가 우리에게 거부, 비난, 회피의 감정을 드러내면 우리는 파괴적인 수치심의 사이클로 들어가게 된다. 파괴적인 수치심은 수치심의 감정적인 경험을 심화시키고 처음에 수치심을 느끼게 했던 행동을 완전히 고정시켜 버린다. 반면에 상대가 우리를 더 가까이 두고 구원 회복을 위한 손길을 내민다면 우리는 친사회적인 수치심의 사이클로 들어간다. 친사회적인 수치심은 수치심의 감정적인 경험을 누그러뜨리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멈추거나 줄이도록 도와준다. 자존감도 지켜준다. 개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수치심이 그릇된 쪽으로 가는 경우를 먼저 살펴본 후에 수치심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알아보자. 나를 파괴하는 수치심. 언젠가 내 정신과 동료 중에 한 명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 환자들은 좋아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가 없어. 그러나 나는 로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기 주치의가 보내서 온 것뿐이라고 냉소적으로 말했다. 로리는 중독 증상이나 다른 정신 건강 문제가 전혀 없었고 진짜 의사한테 들어가서 약을 탈 수 있도록 내가 말을 잘 해주기만 바랐다. 저는 우해수를 받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처방약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충분하다는 뜻이 얘기했다. 그러나 그녀의 복용량은 위험할 정도로 과했다. 그녀는 옛날 여교사 마냥 재능 없는 학생에게 강의하듯이 말했다. 한때 몸무게가 20kg을 넘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당연히 창자 위치를 바꾼 탓에 흡수장애 증후군을 앓고 있고 그래서 평균적인 사람들의 혈액 수준을 만들려면 렉사프로 120mg이 필요해요. 의사시니까 이해하시겠죠. 렉사프로는 신경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조절하는 항우울제다. 일 평균 복용량은 10에서 20mg, 로리의 복용량은 보통 6배가 넘었다. 항우울제는 일반적으로 마약처럼 오용되지 않지만은 나는 최근 몇 년간 그런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았다. 로리가 체중 감량을 위해서 받았던 루엥마이 수술이 음식과 약재를 흡수하는 데 문제를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다량의 항우울제가 필요한 경우는 정말 드물었다. 분명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혹시 다른 약재나 물질을 쓰고 계신 게 있나요? 통증 때문에 가바펜틴과 의료용 마리화나를 쓰고 있어요. 수면 때문에 암비엔도 쓰고 있고요. 모두 저를 위한 약이죠. 치료에 필요하죠.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어떤 병을 치료 중인가요? 물론 나는 그녀의 차트 기록을 읽어서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환자가 이해한 자신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우울증이 있고 옛날에 다친 다리에 통증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복용량이 너무 많아요.
혹시 어떤 물질이나 약재를 계획보다 더 많이 복용한다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에 대처하려고 음식이나 마약에 균이 된다거나 하는 문제로 고생한 적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그러자 그녀는 굳어버렸다. 등을 고쳐 세우고 무릎 위의 두 손은 꽉 움켜쥐었으며 발목은 단단히 꼬았다. 금방이라도 의자에서 튀어 올라 밖으로 도망갈 것 같이 보였다.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선생님. 그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요. 그녀는 입술을 오므리면서 시선을 피웠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야기를 바꿔보죠. 나는 우리의 힘겨운 출발을 이겨내기를 바라며 말했다. 당신의 인생을 짧은 자서전처럼 이야기해 주세요. 어디서 태어났고 누가 당신을 키웠으며 어렸을 때 어땠는지, 그리고 인생의 중대한 사건들도 들려주세요. 현재까지 쭉 이야기해 주세요. 환자의 이야기를, 그들을 형성해서 내 앞에 보이는 사람으로 완성한 힘들을 한번 알고 나면 반감은 따뜻한 공감 속에서 사라진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일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의대생들과 레지던트들에게 환자의 이야기에 집중하라고 가르친다. 이야기는 환자의 인간성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간성까지 되찾아 준다. 로리는 1970년대에 와이오밍주의 한 농가에서 셋째 주 막내로 자랐다. 그녀는 어렸을 때 자신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뭔가 저랑은 맞지 않았어요. 소속감이 안 들었죠. 불편하고 안 맞는다고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장애가 있어서 혓잘배기 소리를 냈고요. 항상 바보 같았어요. 로리한 내 첫인상은 그녀가 아주 영리해 보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에 형성한 자아개념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쳐서 이와 반대되는 증거는 모두 몰아낸다. 그녀는 아버지를 무서워했다. 아빠는 자주 화를 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두려움은 처벌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자라면서 저주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였어요. 그 결과 자신이 완벽하다고요. 혹은 최소한 다른 사람들보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인생 내내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로리는 학생으로 평범했고 운동선수로는 평균 이상이었다. 100m 허들에서 중학교 신기록을 세우면서 올림픽을 꿈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허들을 뛰다가 발목 골절을 당했다. 수술하면서 달리기 경력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유일하게 잘하던 게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맥도날드에 들리면 빅맥 2개는 기본이었죠. 그게 자랑스러웠어요. 대학에 갔을 때 저희 외모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1학년 때 몸무게가 57kg인데 졸업하고 의료공학 공부를 시작했을 때 82kg까지 나갔어요. 약물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고요. 알코올 마리아나 환각제 니코틴을 주로 했어요. 하지만 저희 중독 대상은 항상 음식이었죠. 이후에 15년 동안 로리의 삶은 방황으로 점철이 되었다.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 직장에서 저 직장으로, 이 남자친구에서 저 남자친구로. 다행히 의료기사로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쉽게 직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한 로리의 생활에서 꾸준히 이어진 한 가지는 어디에서 살든지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는 일이었다. 이 기간에 그녀는 음식, 환각제, 알코올, 대마초 등 자신을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했다. 보통 아침 식사로 아이스크림 한 통, 근무 중에는 계속 간식을 먹었고 집에 들어와서는 바로 암비엔 하나를 복용했다. 그리고 저녁 식사로 또 아이스크림 한 통, 빅맥 슈퍼사이즈 프렌치 프라이, 다이어트 콜라를 먹었고 이어서 암비엔 2알과 디저트로 큰 소극형 케이크까지 곁들였다.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 지 한 달이 됐네요. 그리고 말이죠. 그걸 눈치 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전화 없어요. 나랑 연락한 사람은 없죠. 단 한 사람도요. 로리는 파괴적인 수치심의 사이클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동료 교인들에게 자기 인생의 어두운 부분을 공유하기 주저했고 자신의 갈등을 공개하면 외면당하거나 더 나아가 수치심을 느낄 것임을 걱정했다. 파괴적인 수치심은 다음과 같이 작동한다. 과형은 수치심으로 이어지고 수치심은 집단의 외면 혹은 집단에게 거짓말을 해서 외면은 모면으로 상황으로 이어진다. 이는 결국 고립을 낳고 사이클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중독 대상에 대한 의존도 계속되는 결과로 나왔다. 파괴적인 수치심의 해결책은 친사회적인 수치심이다. 이것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나를 살리는 수치심은 페드로 모자를 쓴 나의 스승은 자신의 음주 습관을 고친 이야기를 내게 들려준 적이 있다. 내가 그의 이야기를 종종 떠올리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수치심의 양면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내 스승은 40대 때 매일 아내와 아이들이 잠든 후에 몰래 술을 마시곤 했다. 아내에게 술을 끊겠다고 약속한 지 한참 있다가 그러고 나니까 모두 저한테 와서는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연락하라고 했어요. 제가 늘 원했지만 속한 적은 없었던 그런 공동체였죠. 내 암벽 등반 친구들이나 다른 의사들한테도 절대 그렇게 마음을 열진 못했어요. 5년 동안 꾸준히 회복기를 가진 토드는 12단계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계는 10번째 단계라고 말했어요. 매일 저 자신을 확인했어요. 자, 나는 마음이 꼬였나? 뒤틀렸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벌충할 필요가 있을까? 어떻게 벌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저는 환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기해주지 않은 레전드를 상대했어요. 좌절감이 들었지요. 이게 왜 제대로 되지 않았을까? 그 좌절감을 느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더더 그만해. 이걸 생각해봐. 이 사람은 너보다 경험이 거의 10년이나 부족해. 겁이 났을 거야. 좌절하는 대신에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줄 거야. 이건 회복이 들어가기 전에는 하지 않았을 일이죠. 몇 년 전에 토드가 말을 이었다. 회복에 접어든 지 대략 3년 되었을 때 정말 끔찍한 의대생 한 명을 감독하고 있었어요. 실력이 정말 형편없었죠. 그 친구한테 환자들을 맡길 수는 없었어요. 중간고사 피드백을 해줄 때가 되었을 때 그 친구랑 앉아서 솔직하게 얘기해 주기로 마음먹었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네 크게 변하지 않으면 이번 시험은 통과하지 못할 거야. 저희 피드백이 있고 나서 그 친구는 마음을 다잡고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가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더 나아질 수 있었고 시험을 통과했죠. 중요한 점은 내가 술을 마시던 시절이었으면 그 친구를 솔직하게 대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그 친구를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처리하도록 미뤘겠죠. 진심 어린 자기감사는 자신의 단점을 더 잘 이야기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을 책임져야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면서 수치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여기서 열쇠는 동정심이 깃든 책임이다. 이러한 교훈들은 중독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관계에서 활용할 수가 있다. 수치심을 환영합니다. AA는 진사회적인 수치심과 관련해서 본보기가 되는 단체다. AA에서 진사회적인 수치심은 집단 규범 준수에 영향을 미친다. 드러낸다는 거죠. 만약에 AA 회원들이 중독에 굴복하게 되면 AA는 이를 고백할 것을 장려하고 이런 행동을 중요한 집단 선으로 여긴다. 이 점이 중요하다. 행동 경제학자들은 어떤 집단에 소속되는 보상을 집단선이라고 언급했다. 집단 클럽 구스라고 한다. 집단선이 탄탄할수록 그 집단이 현재의 구성원들을 유지하는 새 구성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집단선의 개념은 가족, 친목, 단체, 종교, 모임 등 모든 인간 집단에 적용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자 로런스 야너 코니는 신앙에 기반한 단체의 집단선과 관련하여 이렇게 썼다. 내가 주일 예배에서 얻는 즐거움은 내가 투입한 에너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들이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맞이하는지, 그들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봉독하고 찬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AA단체의 재발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일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공감 이타심을 경험하는 기회를 만들므로써 집단선을 증가시킨다. 그리고 그렇게 터놓고 얘기하면 나한테도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혹은 신의 은총이 없었다면 나도 저렇게 됐을 것 같은 타인의 불행에 대해 쾌감도 어느 정도 경험하는 기회를 만들므로써 집단선을 증가시킨다. 집단선은 그 공동체에 충분히 끼지 않으면서 이득을 버리고 하는 구어체로 표현하면 군식구나 두드리와 비슷한 무임승차자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가 있다. 무임승차자들이 집단의 규칙 및 규범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때 그리고 혹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 때에 집단선의 위협이 된다. 야너 코니는 집단선을 만들려는 집단의 원칙을 각 개인이 얼마나 잘 지키는지 판단하기란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연합권리의 희생과 오명의 이론에 따르면 다른 상황에 대한 관여를 줄이는 낙인 행동을 명령하거나 개인 자원을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도 집단 참여도를 측정할 수가 있다. 제이콥은 회복 초기에 시위 단계를 내세운 또 다른 단체인 SA에 참여했고 증상이 재발할 때마다 거기에 발을 들였다. AA를 비롯한 12단계 단체들은 미국에서 사이비 종교 집단 혹은 사람들이 자신의 알코올 마약 중독을 집단으로 바꾸는 단체라고 비난받아 왔다. 이러한 비난은 단체의 엄격성을 그리고 그 초정성이 효력의 원천일 수 있음을 간과한 평가이다. 잘못하면 사이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단체가 오히려 더 이런 부분에도 또 헌신할 수 있는 단체라면 진실대단한다면 참 유익하겠는데 2000년대 초반 조회는 자신도 모르게 알코올을 섭취하고 말았다. 이탈리아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탈리아를 여행하다가 알코올이 아주 조금 들어간 음료에 주문해 마시고 말았던 것이다. 그 음료는 미국 시장에서 팔리던 무알코올 맥주와 동일한 제품이었다. 그녀는 라벨을 읽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깨달았다. 귀국 후 그녀는 이 사실을 AA 후원자에게 알렸고 후원자는 그녀가 다시 알코올에 손을 대었다고 주장하면서 모임의 사실을 알리고 금주 날짜를 다시 세기를 권했다. 나는 조인의 후원자가 그렇게 엄격한 태도를 보인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녀가 섭취한 그 하찮은 알코올 양은 대다수의 미국인이 알코올이 든 음료라고 쳐주지도 않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조인은 후원자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슬프지만 그렇게 했다. 이후에 지금까지 그녀의 회복기와 AA의 참여는 계속되고 있다. 조인의 후원자가 조인의 금주 날짜를 다시 세라고 주장한 일은 당신에게는 과해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소량의 알코올이 대량의 알코올로 변하는 이끌어온 경사길 상황으로부터 보호 그리고 더 큰 집단 선을 위한 효용 극대화로 이해해야 한다. 조인은 재발에 대한 아주 엄격한 해석을 기꺼이 따르면서 집단과의 유대를 강화했고 이는 그녀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집단적인 사고는 사악한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소속에 따른 희생이 집단성과 구성원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넥시움은 경영 성공 프로그램을 표방한 단체였는데 2018년에 이곳의 리더들은 성매매와 공갈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다. 마찬가지로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이익을 취하는 동시에 집단 외부의 구성원들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가 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서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오늘날의 다양한 단체들처럼 말이다. 교회에 나가지 않은 지 몇 달 후에 로리는 처음으로 AA 모임에 나갔다. 모임에서 수치심과 양육이라 도파민이 넘치는 세상에서 자녀의 행복을 걱정하는 부모로서 나는 친사회적인 수치심의 원칙을 우리 가정에 도입하려고 노력했다.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아이도 스스로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행동한다. 이처럼 자녀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가 잘못했을 때라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잘못을 기꺼이 인정해야 한다. 창피함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 대략 5년 전에 내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나는 부활절을 맞아서 아이들에게 토끼 모양 초콜릿을 하나씩 줬다. 초콜릿 장인이 만든 부드러운 밀크 초콜릿이었다. 아이들은 토끼 초콜릿을 조금 먹고 나머지를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이어진 두 주둥아리에 나는 아이들 몰래 토끼 초콜릿 여기저기를 조금씩 먹었다. 이 정도면 눈치채지 못하겠지. 하지만 아이들 머릿속에 토끼 초콜릿이 떠올랐을 즈음에 그 초콜릿이 나 때문에 거의 다 없어진 상태였다. 내가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이들은 나를 추궁했다. 나 아니야. 내가 말했다. 거짓말은 자연스럽게 나왔다. 그렇게 3일 동안 거짓말이 이어졌다. 아이들은 내 말을 계속 의심하다가 결국 서로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나는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솔직하지 못해 한데 내 아이들한테 어떻게 솔직함을 가르쳐? 그리고 거짓말을 하더니 참 어리석고 바보 같잖아. 아이들에게 사실대로 말할 용기를 내기까지 꼬박 3일이 걸렸다. 정말 창피했다. 내게 큰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되새기는 동시에 이를 아이들에게 넌지시 전했다. 아이들은 나를 용서했고 지금까지도 내가 자기들의 초콜릿을 어떻게 뺏어먹고 거짓말했는지 말하기를 좋아한다.
창피를 주지 않는 방식의 근본적인 솔직함은 아이들에게 강점과 약점을 알려줄 때도 힘을 발휘한다. 딸아이는 5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가족과 함께 자랐고 내 아이들과도 음악을 함께 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은 다른 리듬감이 없었고 확실한 넘치는 아이여도 거기에 가까웠다. 하지만 우리 부부는 딸이 매일 연습하도록 독려했다. 피아노 레슨이 시작되고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다. 미소. 상호 간의 솔직함은 수치심을 없애는 동시에 친밀감을 길러준다. 우리가 결점을 갖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때 그들과 나누는 깊은 유대감에서 이러한 따뜻한 감정이 커진다. 친밀감. 남편과 나는 희생과 낙인을 무릅쓰며 우리 가족의 집단선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휴대폰이 없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친구들 사이에 괴짜 취급을 받았다. 처음에 아이들이 휴대폰을 사달라고 애걸 하고 우리를 꼬드겼다. 하지만은 얼마 후 이러한 차이를 자기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았다. 여기에는 가능하면 언제든지 자동차 대신에 자전거를 타고 가족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우리의 고집도 한몫을 했다. 이러한 규칙들 중에서 다수는 과하고 불필요해 보인다. 하지만은 참여를 강화하고 무임승차를 줄이며 집단선을 늘리는 효용 극대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가능하다. 점점 디지털화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소셜미디어상의 비하 그리고 이와 관련된 취소 문화는 수치심의 새로운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아무도 우리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에게 손가락질 준비가 되어 있다. 소셜미디어는 부당한 구분짓기를 너무 많이 일으켜 우리의 자기 비하 경향을 부추긴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반친구, 이웃, 직장, 동료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전체와 비교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해야 했다고, 더 얻어야 했다고, 그저 다르게 살아야 했다고 너무 쉽게 확신하게 되었다. 현재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이라고 받아들이려면 스티븐 잡스와 마크 저커버그처럼 신화적인 위치에 도달하거나 현대판 이카루스가 되어버린 엘리자베스 홈스처럼 추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내 환자들의 실제 경험에 따르면 친사회적인 수치심은 자기의 거친 면을 부드럽게 만들고 우리를 지탱하는 사회적인 연결망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며 우리의 중독 경향을 억제함으로써 긍정적이고 건강한 효과를 낳는다. 맺은 말은 저울의 여운. 누구나 얼마쯤 세상에 잠시 벗어나고 싶어 한다. 우리가 자신과 다른 사람과 종종 적용하는 불가능한 기준으로 나와 있기를 바란다. 온갖 것들 말이 하나 등등 균형을 찾아 유지함으로써 얻어지는 보상은 즉각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다. 보상을 얻으려면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 무엇이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기꺼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당장 영양가 없어 보이는 지금의 행동들이 실제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축적이 되고 이것이 미래에 언젠가 나타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다. 이것이 약물에 찌들고 너무 자극적이며 쾌락으로 포화를 이룬 지금의 세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저울의 교훈. 그래서 끊임없는 쾌락 추구는 고통을 낳는다. 회복은 절제로부터. 절제는 내의 보상 경로를 내 제자리에 찾아주고 자기 구속은 욕구와 소비 사이에 말 그대로 초인적인 공간을 만드는데 약물 치료는 항상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 하지만 약물 치료로 고통 해소함으로써 잃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고통 쪽을 자극하면 우리는 평형 상태는 쾌락적으로 다시 맞춰진다. 그러나 고통에 중독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본적인 솔직함은 의식을 고취하고 친사회적인 수치심은 우리가 인간의 무리에 속해 있음을 확인시킨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에 세상에 몰입함으로써 탈출구를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경쟁주의, 능력주의가 만드는 수많은 시험과 자격증을 거하던 업무 이 속에서 있어 피로 사회에서 도파민으로 버텨내면서도
중독의 심각성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우리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알려주고 있다. 정재성.